8개. 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 몇 개냐? 엄청 많이 해놨구나. 떠나기 직전이네. 삼수갑산 떠나기 직전이야. 제91화 살인 혐의. 이거는 1903년 경허 스님이 영주라는 한 시봉을 데리고 어느 날 충청남도 공주군 계룡면 양화리에 있는 요것도 지금 내내 경허 1화 38가지 일화 속에 들어있어요. 양화리에 연천봉에 있는 등원함에 올랐다가 내려오게 되었다. 연천봉은 계룡산의 한 봉우리로 동학사에서 직성 거리로 심리가 제봇되는 한쪽의 정상을 이루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한 칸 초옥의 등원함은 아까 등원함 말했죠. 연천봉 위에 있고 그 위에서 심리쯤 내려간 곳이 양화리에 신원사가 있었다. 양화리에 신원사가 있었군요. 신원사 가보셨나요? 신원사도 매우 가볼 만한 곳이죠. 누구? 무학대사가 계룡산에 터를 잡으려고 산신령님의 다시 보시려고 그 신원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는 또 새로 신자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은 곳. 경허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던 영주 사미가 스님과 함께 연천봉에서 신원사를 향해서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 갔다? 등원함 갔다가 신원사로 내려온 거예요. 그날 동학사까지 갈 참이었는데, 왜냐면 그 내려오면 동학사까지 넘어갈 수 있죠. 시봉이 뵌 스님의 걸망이 퍽이나 두둑해 보였어요. 그때 아래쪽에서 웬 젊은이들 일행이 떼지어 올라오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허 스님 일행은 내려가고 그 젊은 일행들은 올라오고, 이런 얘기죠. 뭐야? 그 중에는 동학사에서 심부름도 하고 잡일을 하던 양화 김도령이라고 불리우는 젊은이도 끼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경허 스님은 그를 몰랐다. 안면이 아까 있었다고 그랬지만 뭐 자세히는 알았겠습니까? 그냥 절에서 일하니까 그런 거 알죠. 양화 김도령은 먼저 시봉이 누구죠? 영주사미가 맨 두둑한 걸망을 훑어보고 시봉 영주가 그를 알아보니까 아니 양화 김도령 아닌가요? 하고 말을 건넸으나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걸망을 진 시봉에게 접근했죠. 양화 김도령이라는 자가 경허 스님을 보고 말했다. 저는 이 사람과 긴밀히 할 얘기가 있구만요. 먼저 잠깐 동안이면 되니까 스님 일랑 먼저 내려가세요. 이 사람도 곧 뒤따라갈 테니까요. 경허 스님은 시봉의 이름과 잘 아는 사이인 줄 알고 그래? 할 말이 있다면 하고 곧 내려오지 하며 별로 의심도 하지 않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어요. 한참을 내려오다가 뒤를 돌아보아도 시봉의 기척이 없어요. 안 내려와 시봉이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랐죠. 그래서 뭐래요? 의아스러워진 경허 스님은 다시 산을 향해서 양화 김도령이란 자가 만난 곳까지 와봤어요. 그랬더니 시봉도 없고 양화도령도 없고 젊은이들도 이미 없어요. 그래서 한판 양화 김도령을 필두로 한 수명의 산적들은 경허 스님이 하산하여 시야를 벗어나자 어린 양주사미의 골망부터 가로채고는 있는 돈 다 내놓아 하면서 윽박질렀다. 가진 거라고는 모두 이거밖에 없는데요. 잔말 말고 돈 내놔.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네 목숨을 부지할지 못해. 강도 일당에게 두 손 모아 빌면서 누가? 영주사미가 양화 김도령 지금 필요한 돈은 다음번에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 어서 저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줘 하고 애원을 하였으나 그들은 막무가내였고
그들은 빼앗은 걸망을 풀어 헤쳐 보았다. 이런 얘기요. 돈이 없죠? 이놈들 있고. 그러나 그 덕에는 노수 몇 푼이 있을 뿐 헌옷가지와 책 몇 권밖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 강도 일당들은 푼돈만 거두고 다소 닥치는 대로 옷까지 다부랭이를 핑계치고 시봉의 문까지 샅샅이 수색하였지만 가둔 돈이 더 이상 없자 사정없이 그를 끌고 가서 발길로 차 쓰러뜨리고는 저만치 흥미진 곳으로 끌고 가서 잔혹한 살인까지 하였다. 이런 나쁜 놈들. 사람이 아니죠. 이런 짐승들이죠. 그리고 숨진 시봉의 목을 후미진 숲속의 나뭇가지에 매달고는 자취를 감췄어요. 한참 만에 시봉을 남겨두었던 곳에 다시 올라와 본 경호스님은 강도 살인의 기막힌 참경이 벌어진 현장을 미처 찾아내지도 못하고 허참 개의한 일이구나. 다른 길로 내려간 모양이군. 두 번이나 올라오신 거죠. 중얼거리면서 다시금 화둥지도 내려가면 해가 이미 저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무심히 동학사까지 혼자 넘어온 경호스님은 이상히 생각해가지고 갑사에다가 사람을 시켰어요. 그때는 뭐 전화도 없었나 보죠. 뭐야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영주 삼이가 혹 갑사 쪽으로 내려갔냐, 길을 반대쪽으로 갔냐라고 궁금해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경호스님 너무 힘들었겠다. 그죠? 안타까웠겠어요. 이걸 어찌 해야 되나. 그 절에 스님은 이 편지를 받고 영주 삼이를 찾아보았으나 온데 간데가 전혀 없었다. 이처럼 종적이 묘해지다 이상한 생각을 하고 경호선사가 여러 날을 찾았는데 모두가 허사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나무꾼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다가 우연히 나무에 매달린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동안 찾았던 영주삼이의 시체였어요. 경찰이 현장을 조사해보니 바랑이 옆에 있고, 바랑 경호선 바랑이랬죠? 바랑이 누구 바랑이었어요? 경호선사 바랑이에요. 그리고 발갱기도 목을 놓았는데 거기에 경호라고 써있죠? 발갱기와 바랑을 조사해본 결과 경호 스님의 소지품이었더라. 이런 얘기요. 더 이상한 단서가 잡히지 않자 이는 필시 스님이 살인을 했나보다 하고 수사진은 일단 이렇게 추리해볼 뿐이었다. 그러나 경호 스님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해인사에 뭐니까 조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맹주잖아요. 맹주만 있었어. 또 뭐 있었죠? 법주도 했었죠. 인경불사의 법주니. 그래서 경상도로 향해 해인사의 항명스님을 찾았어요. 항명스님, 항명도일 경호선사죠. 그래서 그 얼마 뒤 죽은 시봉에 대한 소문이 그 해인사에까지 전해졌고 동학사에서 문석이라는 비구니가 해인사에 다니라. 문석 비구니였군요. 아까 뭐 어디 계심사에 있던 입승하고 있는 문석 비구니가 해인사에 다니러 와서 계룡산 일대의 소문을 퍼뜨렸어요. 경호당이 시봉을 매달아 죽였대요. 이런 비구니 있으면 또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래서 경호당이 시봉을 매달아 목 달아 죽였대요. 그러나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경려 스님의 결백이 공주 경찰서에서 우연히 밝혀지게 됐죠. 그러한 끔찍한 살인 강도 사건이 일어난 줄을 꿈에도 몰랐던 경호 스님은 그만 살인의 누명을 뒤집어쓴 채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었고 그 당시 경찰의 수사 형사 방법도 철저히 발달되지 못한 원시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진범을 달리 알아볼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스님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고까지 경호 스님을 지목했다. 이러니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래요. 억울하죠. 그때는 수사가 그다지 증거가 없어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경호 스님의 발견기와 경호 스님의 바랑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경호 스님으로서는 당신을 그처럼 존경하고 시봉을 잘해주는 시자를 해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막상 탐정을 짓지 못하고 진범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마침 산적들을 일망타진하게 되었어요. 잡혀온 산적들은 범행 조사를 받던 중에 갑사의 행자라는 영주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을 받았어요. 누가? 잡혀온 산적 중에 누가? 김도영이란 놈이. 그래서 이유는 어떤 언왕관계가 아니고 자기네 정체를 알아보니까 그냥 순전히 산적단체의 비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죽였다고. 이런 썩을 놈들. 메고 가던 바랑 속에 있는 여비 일체 다 뺐고 발갱기로 죽였는데 그것이 경호 스님의 발갱기였고 또 바랑은 경호 스님의 소지품으로 스님을 시봉하던 누가? 영주삼이가 다 그 안에다가 넣어서 바랑까지 메고 갔던 것으로 그래서 경호선사는 아주 꼼짝없이 살인범으로 몰리게 됐죠. 김도령이에요. 김도영이고 진범들은 그 사건의 진상을 자백함으로써 경호선사의 혐의는 벗겨질 수가 있었고 그러나 경호스님은
총리의 한마디 말도 변명하지도 못했고 일생을 그렇게 지냈어요. 절대 안 꺼내죠. 누구예요? 관섭동자가 관섭행자가 그 독약을 뿌렸어도 아무 소리도 못했죠. 예, 그래서 참으로 그래 흐르는 경허스님을 험담하는 일부에서는 뭐에 행을 일삼는 경허스님이 심지어 사람까지 죽였다. 그래서 삼수갑산으로 갔다. 이런 소문이 말도 못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찌하면 좋아. 경허스님 아이고 예, 사람을 죽여서 이를 회피하고려고 삼수갑산으로 종적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경스님 참 속상하다. 그래서 경허선사에게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결정적 사건이 돼가지고 경허선사는 삼수갑산으로 에이고 이끌저끌 보기 싫어 빨리 가자 해가지고 했던 것 같고, 일단은 경허선사는 사실 이런 북행에 대해서 1900년부터 엄청나게 심사숙고했죠. 왜냐하면 이미 전봉준이 죽고 어여워, 그리고 이미 3인방이 와가지고 그 조실 자리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해요. 그래서 해인사에서 조실과 맹주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사건 의뢰에 2명을 쓰고 경찰은 경허선사를 찾아 이거 해인사 퇴솔당까지 하루가 멀다고 와요. 들락날락하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의혹을 받으면서도 수시로 조사를 위해 찾아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경허선사에게서 아무런 증거가 없죠. 그런데 가운데 전봉준 장과의 가족관계로 경허선사는 이제 이미 이거는 내가 삽입해서 든 거네요. 자신의 신분이 자꾸 경찰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탄로나요. 그래서 전전긍긍 해갖고 만약에 경허선사가 밝혀지면 그 가족이 다 몰살이에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경허선사는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추광승인 채 위장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 제자 만공도 찾아와서 거들으면서 스님 영지삼일을 스님이 진짜 죽였습니까? 저만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에게만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대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자 경허선사는 어이가 없었지만 조금도 망설임 없이 태연하게 그래 내가 죽였더랑 나만 알자 이렇게 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멀리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 영주 3위 범인이 김도영으로 밝혀지면서 이거 하나 지워주세요. 삼수갑산 능로가 아니고 의로예요. 밝혀지면서 만공은 죄의식으로 시금을 천폐하고 통곡하고 북쪽의 스승을 향해 한 달 동안 참회하고 절을 올렸고, 그래서 북쪽을 찾아가서 경허선사가 쓴 시를 다 갖고 와서 경허집을 간행하게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잘된 일이죠. 이게 뭐냐. 그러나 이렇게 살인 누명으로 몰리다가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더러워서 지체할 수가 없고, 경허선사는 서둘러 고금단 정상굴에 숨겨둔 자신의 조카 전옥년을 이영찬과 혼인시켰다 했죠. 그리고 해인사로 돌아와서 그간에 미진했던 일들을 막 처리해요. 1903년 10월부터 10월 달에 이영찬과 혼인을 시키고 다시 그 해인사로 오셔가지고 퇴솔당에서 서령화사 행장도 새로 마무리하시고, 또 그거 선문차료, 전법안장 선문차료에 서문도 쓰시고 여러 가지 미진했던 거를 다 정리해요. 그런 다음에 1904년 1월 달에 해인사로 돌아와요. 해인사로 돌아와서 그간에 미진했던 것들을 살살살 다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해인사를 떠나오죠. 그래서 1904년 2월에 천장암으로 건너가서 만공에게 전법계를 전하고 삼수갑판으로 떠나요. 2월 12일 날 이렇게 사건이 경허선사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주었고 삼수갑산으로 떠났다는 것을 훗나 해인사에서 1903년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에 경허선사가 써준 참선곡을 십상세 삼이 어린 변소로에게 써주었던 것이 그 변소리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제92화 옥년에게 주다. 제92화 옥년에게 주다. 이거 옥년은 누구죠? 전옥년을 말하는 거예요. 경호선사가 이별을 하면서 마지막 이별 여행의 종착점을 어디로 찍어요? 대둔산에 있는 태고사에서 정점을 찍죠. 태고사에서 사람은 자죠. 시정주와 시야 시로서 시와 주로서 술로서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시 한 수를 없다 이런 얘기죠. 시정주와 총감년이요. 정대 대둔산 상년이다. 방란식배 수비옥이고 철호불진 아영년이구나. 쇠병무단 위소진이 명산 미방성류년이네. 일야타담 비의이나 단공 차주 성전이로구나. 시정주와 총감, 시정과 주화를 나누니 모두가 다 슬픔을 잊은 듯이다 이런 얘기요. 한순간에 지금 이별 여행을 왔는데 이별의 슬픔도 잊어버린 듯 고요히 태둔산을 대하고 보니까 산 위에 안개가 그냥 자욱히 일어있더라. 태둔산 태고사에 왔어요. 왜? 태둔산 태고사도 수월 스님이 제자를 둔 곳이죠. 방난에 이 술잔을 누가 오기라 아니하랴. 거기에 이제 옥년이 써 있어요. 비옥. 이 옥이 옥년 옥자예요. 옥년이도 이 옥자 쓰죠. 생로에 처하되 진세에 물들지 않음이 나 또한 연꽃이라구나. 여기서 이제 생로에 처하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절대로 내가 진세에 물들지 않는데 내가 또 연꽃이다 해서 여기 옥자하고 이 연자를 썼다 그랬죠. 옥년이. 이렇게 옥년이. 옥년이란 이름을 써놔요. 거기다가 트릭으로. 근데 경호선사 자신도 나도 연꽃이다 이런 얘기요. 진흙 속에 물들지 않는 연꽃.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경호선사가 당신의 그 어려운 처지를 이렇게 승화시키고 있어요. 쇠병이 무단히 소지를 어기가. 이 쇠병은 뭐예요? 늙고 병들은 것이 내가 무단히 뜻밖의 소지, 약속한 바를 어기게 한다 이 말이야. 내가 늙어서 이런 얘기요. 애석타 뭐를 약속을 어겼죠? 명산을 탐방하지 못했어요. 내가 나중에 명산 탐방하려고 많이 해놨는데 너무 천봉준 장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늙어서 그거를 다 약속을 어겼다 이런 얘기요. 내가 명산을 탐방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갔더라. 그래서 너랑 같이 명산을 탐방하기로 여행하기로 했는데 한다 못한다. 못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왜? 쇠병이 무단히 소지를 어기게 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쇠병이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그래도 너랑 나랑 오늘날 하룻밤 정담, 여기 어디 태고사에서의 하룻밤 정담은 너와 우연한 인연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우연한 인연이 아니오리여. 그런데 그래서 너랑 나랑은 뭐더라? 우연한 인연이 아니면 뭐더라? 필연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필연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기 오니까 또 비가 와요. 그래서 그냥 하룻밤 안 자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하룻밤에 인연을 만들어요. 하룻밤 정담은 너와 우연한 인연이 아니려면은 짧은 지팡이 소리에 지팡이야에 짧은 지팡이죠. 경선사는 전부 아주 짧은 지팡이야. 단장이에요. 단장의 메아리꼬게 짧은 지팡이 속에 또한 빗소리에서 쉬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짧은 지팡이도 쉬고 나도 쉬고 너도 쉬고 다 쉬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충청도 명산 대둔산이고 이별에 앞서 경원한 어린 조카를 데리고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 여행 여기 좀 지워주세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경원은 시를 짓고 주화를 다 주고받고 있죠. 대분장가인 경원은 선화로 모두 다 슬픔을 잊은 듯 시를 빗드는데 여기서 주화를 주고받는다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경호선사가 전옥년이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왔더라. 남전당 한규를 데리고 오지 않았는가. 가장 만 많은 게 한규예요. 만 많은 게 한규예요. 남전 한규. 그래가지고
술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걸 봐서 그래서 경어는 슬픔을 잊은 듯이 시를 읊조리고 있어요. 이 대둔산에는 태고사가 있고 전국 사찰 중에서 대둔산은 정기를 받고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충남 금산군에 있는 깊은 산골의 역사 깊은 사찰이에요. 그래서 경어가 이거 대둔산에 들려 지은 또 다른 선시가 있는데 고요히 대둔산을 대하니 산 위에 안개가 일고 방란의 향기 좋은 이곳에 술잔을 일러서 누가 오기라 아니하랴. 경어는 옥년과의 이별을 이렇게 술로 달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안 썼지만 뒤에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지만 경어선사가 이 대둔산을 방문한 이유는 동학농민혁명이 마지막 근거지가 이 대둔산이에요.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여기서 멸망하지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으라고 이 천웅년이를 데리고 여기에 온 건데 사실은 그 내용이 이게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만약에 삽입을 했다면 써 있을 거고 경어는 지금 옥잔에 넘치도록 신선수를 기분 좋게 걸치고 누군가 대작하고 있댔죠. 이 누군가가 누구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조공용이 읊조리되 내가 생사에 처해 있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절대로 나는 진세에 물들지 않을 거야. 이것이 또한 내가 연꽃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읊조리고 있는데 이 연꽃이 바로 조카 전옥년, 옥년이잖아요. 스스로 자신이 덜한 중도불의의 경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뭐다? 생사에 처하되 진세에 물들지 않는 거. 그러나 쇠병이 침노해서 무단히 소지, 약속한 바를 다 못해야겠죠. 왜? 명산을 다주 탐방하기로 했는데 탐방도 못하고 세월만 흘러갔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에는 죽어도 지금 전봉준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1911년에 내가 쓴 거 심란한 심사를 달래기 위해서 찾은 것으로 옥년의 혼사를 앞둔 경어의 심사는 착잡하기만 하다. 왜 착잡하죠? 헤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이 대둔산은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근거지, 마지막 항전지가 되겠어요. 마지막 항전지. 이거 태고사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는 것은 하룻밤 정담이라고 할지라도 우연히 너와 나의 인연은 우연한 인연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가 내리니까 쉬고 있고 지팡이 짧은 빗장이랑 같이 한 능이는 경어선사의 후기 작품에도 이 짧은 지팡이가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경어선사가 산을 오르고 있다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산을 오르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중의작이다. 이런 뜻이 두 개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 지팡이는 훗날 경어가 북녘에 떠날 때도 같이 가져가요. 또 북녘시에서도 짧은 지팡이가 자주 등장해요. 아이고 여기 틀린 거 이렇게 많아. 여기 봐. 시에 방 방이로 자주 등장한다. 시를 읊는 시정과 술 한잔을 걸치며 대화를 나누는 주하로 경어는 지금 모든 실품을 다 잊은 듯 대둔산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왔어요. 산 위에는 짙은 안개가 일고 방란에 이 술잔을 일러 누가 오기라 하게 이 오기죠. 누구? 옥년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가 생로에 처하되 진세에는 물들지 않다. 그래서 나도 또 뭐더라? 옥년이만 지금 옥년이 아니고 나도 또한 옥년이더라 이런 얘기죠. 한떨기 나도 연꽃이다 이런 얘기. 내 보면은 이미 쇠병이 침노해서 내가 여러 가지 너랑 약속했는데 너랑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이별에 앞서서 이제서 이 대둔산에 오게 됐더라 이런 얘기지. 그 이별을 소지를 못 지킨 건 뭐예요? 명산을 내가 다 데리고 다니겠는데 데리고 다니기는 개뿔 쫓기는 몸이 돼갖고 어쩔 수 없이 하룻밤 여기 와 자는데 이건 우리 인연이 일반 인연이 아니고 우연한 인연이 아니고 아주 지중한 인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비가 오니까 짧은 지팡이 의지해서 쉬는데 이 대둔산은 뭐더라? 나오네. 동학농민혁명의 패배지, 마지막 항전지. 많은 무고한 농민이 여기서 희생됐죠. 그것을 기리기 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경호선사도 떠나기 전에 그곳에 들려서 마지막 그거를 해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제93화
자, 93화 부디 불망신지하라. 이게 언제 끝나 이거지? 100몇 번. 불망신지하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그걸 잊지 말아라. 믿음을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뭔 불망신지? 부처님에 대한 믿음, 선법을 수호하겠다는 믿음을 믿는다. 자, 스승이 묻는다. 여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스승이 묻는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고? 이거 지금 경선사가 천장암으로 돌아와가지고 삼수갑산으로 가려고 마지막 천장암으로 왔어요. 근데 만공스님이 1902년에 어디서 저기 어디 통도사 백운암에서 대도를 성취했죠. 그래가지고 천장암으로 내려와서 지금 천장암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왔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고? 제자가 대답한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면서 지내.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무사인이 아니야. 무사인이잖아. 이거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고? 하니까 만공스님이 무사인으로 지냈어요 라고 하지 않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올면에 깨달은 경계는 어떠한고? 네, 올면이 누구요? 만공이죠. 만공 올면이야. 그래서 이제 원래 이름은 올면이고 나중에 법호를 지어줄 때 만공이라고 지어주는 게 1904년부터 만공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올면이 네가 깨달은 경계는 어떠한고? 자, 중요하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거 깨친 장가 안 깨친 장가. 자, 시작. 도를 깨달음에 지혜가 명찰하여 일체법을 하나도 모를 것이 없이 안다고 하였으나 도를 깨달으면 지혜가 명철해져 가지고 일체법을 하나도 모를 것도 없이 다 안다고 하더라. 그런데 월면에 아는 바는 나는 알면에 아는 바는 그렇지 않다. 달라들죠. 월면은 어떻다. 지혜가 없어 가히 한 가지 법도 아는 것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지혜가 명철해야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혜가 없어서 나는 한 가지 법도 아는 것도 없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이죠. 또한 모를 것도 없사옵니다. 이 중요하죠. 모를 것도 없어.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다.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다. 대단하죠. 우리가 도를 깨달음에 도를 깨달으면 지혜가 명철해져서 일체법을 하나도 모를 것도 없이 안다고 그러던데 내가 올면에 아는 바는 나는 그렇지 않다. 지혜가 나는 없고 가히 한 가지 법도 내가 아는 것도 없어서 또한 그렇지만 나는 또한 모를 것도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경허선사가 그래? 그러면 생가사는 어떠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이 만공이 깨쳤나 안 깨쳤나 한번 보세요. 여기가 충도가 있나 없나 보세요. 이 앞부분은 중도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 앞부분은 중도가 혹시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죠? 여기 있잖아요. 만공 대답에 있어요. 이미. 한 가지 법도 아는 것도 없고 또한 모를 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안다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묻죠. 그러면 도를 깨달으면 살고 죽는 것이 도를 깨달으면 뭐랬어요? 살고 죽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아까 뭐랬죠? 무생법인이라 그랬죠. 무생법인을 이루어가지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요. 살고 죽는 법이 없다던데 올면에 아는 바는 그렇지 않다. 또 나오죠. 올면은 그렇지 않고 도를 깨달으면 살기도 하고 혹은 죽기도 한다 이런 얘기요. 살고 죽음이 없다는데 도를 깨달으면 내가 깨달은 건 그게 아니더라. 내가 깨달은 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더라. 그래? 그러면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해야 돼?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다 이런 얘기요. 이게 갖다가 여기서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 뭘 들이대고 있어요. 뭘 들이대고 있죠? 응?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다. 이게 뭐가 들어있어요 전부 다. 그러자 경허선사가 천장암인법당에서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는 제자에게 스승 경허는 만공이라는 법호와 더불어 전법계를 내리고 갑니다. 이것은 경허선사가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삼수갑산 길이지만 한국 선불교 중흥조 대선지식으로서 자신의 법맥을 바로 잇고자 하는 챙김을 다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그리고 남쪽의 불법을 부탁하고
자신은 북에서 중생들에게 파묻혀서 일유중생석을 단을 택해 떠나니까 이것이 경허선사의 운명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만공에게 천법계를 써주고 떠나게 되죠. 아이고, 그래서 또 만공에 천법계가 또 있네요. 뭐예요? 운, 월, 개, 산, 처, 동. 운은 구름이고 월은 달이고 개는 시냇물, 산이고 그 처처가 다 같더라 이런 말이야. 구름, 달, 시냇물, 산 곳곳이 다 같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동이겠지 뭐. 동. 처처동. 수산선자의 대가풍이요. 여기서 수산전자는 수산은 늙은이 숫자예요. 그래서 경허선사 가풍을 경허선사는 수산선자라고 그래요. 근데 저의 늙은이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수산선자. 경허선사 가풍을 수산선자 가풍이라고 경허선사가 늙은이 숫자거든요. 또 늙은이 숫자라고도 하고 뭐야? 늙은이, 머리 벗겨진 늙은이, 호소, 병독, 귀납이라고 하잖아요. 늙은이 속도 있어요. 그래서 수산선자 대가풍이요. 내가 은근분부 무문인이로다. 여기서 은근이라는 거는 뭐랬죠? 이 은근이라는 말을 경허선사가 잘 써먹어요. 근데 우리가 은근히 뭐를 한다고 하잖아요. 은근히는 끈질기게 살짝 표시 안 나게 이런 얘기요. 내가 표시 안 나게 은근히 너한테 분부를 하는데 분부는 뭐예요? 준다 이 말이야. 너한테 주는데 뭘 줬어요? 무문인을 준다 이 말이에요. 무문인은 뭐예요? 무늬가 없는 도장. 도장이 무늬가 있어야 도장인데 무늬가 없으면 도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여기서 무문인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 없는 법을 인가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법계라는 뜻이죠. 무문인이 뭐예요? 수산선자 가풍의 전법계다 이 말이야. 수산선자는 대가풍이 있는데 전법계를 뭐라 그래요? 무문인으로 써준다 이 말이야. 흔적 없이 써준다 이런 말이야. 내가 내게 은근히 표시 안 나게 무문인을 부촉하노니 네가 깨달은 경계를 보더라. 일단 이런 얘기야. 일단은 뭐죠? 한 조각. 일단 권기. 기틀이 있다는 말이야. 기권이죠. 일단 기권. 권세에 있는 기틀. 즉 어떤 기틀이 딱 돼 일단 기틀이 있는데 뭐가 어디에 있더라? 그 기틀이 네가 깨달은 그 기틀 조각이 일단이 어디에 있더라? 화란 중에 있더라면 살아있는 눈. 우리가 그 화두를 의심이 드지 않는 화두는 삭구야. 죽은 구절이죠. 그 다음에 의심이 팔팔 살아나는 건 활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활구 법문을 해야 된다고 해요? 안 해요? 이게 화란 중이 그거예요. 눈이 살아있더란 말이야. 한 깃털이 살아있더라 이런 얘기지. 누구한테? 만공에게 살아있더라는 얘기죠. 일단의 한 조각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허선사가 수산가풍에 무문인을 너한테 준다 해가지고 경허선사가 누구한테 만공에게 정법계를 써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뭐라 그래요? 불조의 해명을 이어가도록 그대에게 부탁하느니 부디 불망신지하라. 이건 뭐야? 네가 불조의 해명을 이어가래란 말이야. 나는 간다. 선법을 이어가라는 얘기죠. 1904년 2월 11일이었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거를 어디서 써준다 그래서 써있어요? 여기는 지금 없지만 천장선실에 써준다 해서 천장선실은 어디예요? 인법당이지 뭐. 쬐끄만한 인법당, 손바닥만한 인법당에서 경허선사가 정법계를 써주고 천장선실이라고 써줘요. 거다가. 그래서 써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깊은 잠에 들어간 만공을 깨워요. 천장함에 만공밖에 없어. 만공만 3년간 지키고 있는 거예요. 1901년에 그 7월 15일 날 깨치고 난 다음에 7월 15일 날 안거를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백오남으로 가게 되시니까 7월 25일 날 깨쳐요. 그래서 3년간 기다리죠. 근데 만공밖에 없어.
망공 자는가? 날쌔. 경호 스님이 두드러 깨워요. 망공 스님 그 어머니가 계셨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천장 안에서. 그래서 망공이 밖으로 눈을 비비면서 스님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라고 경호 스님을 쳐다보니까 이미 경호 스님의 등에는 괴나리 보찜이 있고 나 가네. 스님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망공이 왜 하는 물음에 경호 스님이 물기 젖은 음성이 섞여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꼴저꼴? 자, 내가 이꼴저꼴을 안 써놨네, 여기서는. 원래는 이꼴저꼴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꼴저꼴이 있어요. 망고, 난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이 길로 삼수갑산으로 가야겠어. 그곳에다가 내 일생을 파묻힐 생각이니까 내가 비승비석으로 최야에 붙여서 일생을 마쳐야겠네. 오직 자네한테만 일러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잘 있게. 내가 펴지 못한 뜻을 자네가 대신 펴주게 되네.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가. 이때에 망공 스님이 담뱃대와 쌈지를 주시죠. 그때 망공은 경호의 헌 담뱃대와 쌈지를 마음에 걸려서 그동안 새 것으로 미리 사뒀던 것을 선물을 하니까 우리 스승이 경호 스님 좋아서 헬렐레 아주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고 합니다. 훗날 임종을 맞을 때 경호는 이 두 가지를 꼭 무덤에 함께 묻어달라고 김탁에게 부탁했죠. 그래서 경호 선사가 시신이 방난주 선생이라고 싸움에 붙어가지고 간가에 가서 무덤을 파보자 그랬는데 시신을 파보니까 이 담뱃대와 이 쌈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제자 망공 얼면에게 법을 전한 경호는 이튿날 어디에 잠시 어디 근처 인근 있죠. 이건 마을 인자죠. 마을 인근에라도 다녀오는 듯이 친정함을 홀라당 떠났어요. 아주 소리 소문 없이 떠나버리고 말았고 그것이 아무도 없는 생이별이었고 경호 선사가 삼수갑삼을 떠난 줄은 아무도 몰랐고 그래서 그것이 스승과 제자가 사실은 살아서는 보지 못하는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요. 아이고 슬퍼라.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힘들다. 경호 선사는 남녘에 마지막에 선승으로서 그 선시 안변서광사를 지나면서라는 시를 쓰고 경호선사는 모든 것을 접고 이제 삼수갑산으로 느린 걸음을 재촉해서 북으로 정처없이 도돌아요. 경호는 이제 이 관병선에서 남쪽에서의 모든 일정 먼 일정 선승으로서 증명법사지요. 그거 안변서광사 500난 개근불사의 증명법사로 갔죠. 그래서 경호는 지금부터는 북쪽을 향해 개친 자의 마지막 행보로 시무도의 마지막 길인 입전수술을 향해 창도에 올랐어요. 지금부터 경호는 자신의 명성과 신분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은둔의 길을 떠나고 싶어하고 있죠. 여기서 은둔은 뭐 전혀 부정을 내포하고 있지 않아요. 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은둔하고 싶어서 갔나? 참다운 은둔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경호선사는 은둔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 댄스 선승의 이상을 전혀 알아오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류중행의 삶을 마지막 행으로 살고자 했어요. 일대사를 마친 진정한 잘무의 삶이요 참다운 보살의 정신이긴 하지만 또 말했지만 이것은 경호선사가 굳이 남쪽에서 이거를 행할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경호선사는 자신의 선지를 몽땅 드러낸 대작의 선시를 한 수 토해내요. 그거 뭐지? 영월로를 지나며라는 시 있죠. 그래서 김태읍이 전하는 아래의 시는 여기 있네. 서광사 영월로에서 그렇죠. 안변 서광사 영월로라는 남자에서 누각에서 이걸 전하는 마지막 남녘의 마지막 시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몸을 감추는 마지막 시가 이 안변 서광사에 있는 영월로. 그래서 경호선사는 승복을 벗어던지고 원산 바닥으로 가요. 걸렸어. 원산거리를 활보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맨발이요 신발도 없어. 이제 다 떨어져서 몽두난발해서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감추고 자 파라코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니 세속은 그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으끄 하나 하고 끝냈다. 이렇게 하여 경호선사는 전봉준과의 비극적인 세속 인연을 피해 떠도는 또 다른 삶을 선택해서 무작정 북으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원산군, 곡산군, 영변군, 병동, 벽동군, 장진군, 강계군에서 6년을 머물다가 말년 2년 있는 갑상군에서 2년여를 더 머무시다가 1912년 4월 25일 그곳 갑상군 웅이방토화 등에서 영원한 원적에 들었더라.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